네, 데일리 스터디 비문학 3강 시작합니다. 오늘 아마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죠, 그죠? 그 어려운 지문하고 쉬운 지문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자면 어려워 보이는 지문들은 쉬운 지문과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쉬운 지문에서는 뼈대만 나와 있으니까 글을 읽었을 때 아 이게 중요하구나, 뼈대가 딱 보이니까 쉬워 보이는 거고, 어려운 지문들은 그 뼈대에 잔가지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세부 정보라고 하는 잔가지들이 붙어 있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읽을 때 정보량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힘든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어려운 지문도 뼈대에서 잔가지를 붙여 나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정확히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잔가지가 몇 가지가 붙는지와 상관없이 지문을 훨씬 쉽게 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지문들이 쉽게 보이지만 쉬운 지문들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쉬운 지문들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들을 공부해 놓고 나면 추후에 어려운 지문을 볼 때도 아무래도 수월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비문학 1강, 2강 오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화제를 얘기했었죠. 문단이 바뀔 때 그냥 아무 상관 없이 읽지 말고 아 이게 전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문단이 바뀌어나가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중심 화제에서 어떻게 세부 화제로 바뀌어가는가, 그 과정을 따라가면 글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해왔던 방식을 기본으로 두고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붙일 텐데요. 개념이라는 거하고, 자, 개념은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지문을 보든지 간에 개념이 안 나오는 비문학 지문은 없죠. 개념이라고 하는 걸 넓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개념은 뭐뭐란 무엇이다, 정의의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것만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조금 넓게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오늘 나오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한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출발점에서부터 결론까지 말 그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죠. 중간에 어떤 단계가 빠진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술 지문에서는 과정이 흔하게 나오는 서술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리해 놓으면 뒤에 문제 풀기가 수월한지 그런 것들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보시죠.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만 같이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발견했던 거랑 제가 발견하는 거랑 같은지 또 마찬가지로 싱크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부터 가보죠.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자, 항상 그랬었죠, 그죠? 첫 번째가 시작할 때 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컸단 말이야. 자, 이걸도 아마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아닐까, 전체 화재 하나를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이고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는 천연 우라늄 속에 0.7% 정도만 포함되어 있다. 이 상태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서 핵분열을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이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자, 우라늄 농축이 이런 거다. 개념 나왔습니다. 정리해보죠. 자, 핵발전이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화제를 뭐라 바꿨냐면, 그런데 여기에 연료로 사용되는 게 이런 거야. 천연 우라늄은 이런 게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우라늄 235 맞죠? 자, 235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핵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얘가 자연 속에서는 너무 낮은 비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3% 이상 농축을 해야 우라늄 발전에 연료로 쓸 수가 있어. 이거를 개념으로 우라늄 농축이라고 불렀죠. 자, 우라늄 농축이라고 불렀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다가 이렇게 필기하면서 이 글의 화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쭉 정리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독해력이 일정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런 도식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문을 많이 보고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냥 읽었을 때 눈은 가는데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지가 정리 안 되는 사람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제 위주로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시험지 옆에다가 정리해가면서 가다가 보면 이게 연습이 쌓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읽는 동시에 이게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이 작업부터 먼저 해두는 걸 권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우라늄 235의 비율을 3,5%로 높여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으로 만든 후에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를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유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를 갖다 놓고 다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비로소 핵분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핵발전의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료를 쓰는데 천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3, 5% 농축해서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되고 이거를 중성자랑 충돌시키면 원자력 발전이 된다. 자, 개괄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원자로에 넣은 핵연료의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원자로에 꺼내는데 이를 사용부 핵연료라고 한다. 자, 3, 5%가 돼야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쓰다가 보니까 3, 5%보다 더 떨어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효율이 낮아져서 얘를 다시 이제 꺼내는데 이것을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른답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설명. 자, 얘는 효율이 낮아진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사용 후 핵연료에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5가 남아있고 우라늄 238,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인 플루토늄 239 그리고 이 외에도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 사용 후 핵연료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자, 물론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암기가 되면 제일 좋죠. 암기가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 실제로는 암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는 건 사용 후 핵연료에는 요런 게 들어가 있어. 1문단 여기쯤에 사용 후 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을 설명해 줬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해 놓고 나면 세부 내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혹시 뒤에 문제에서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돌아오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아직 핵분열이 일어나지 우라늄 235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8인가? 걔가 있고 그 다음 238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핵 물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 중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후에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분리 공정을 핵재처리라고 한다.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우라늄 235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있었죠. 그죠? 플루토늄.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은 다시 얘는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뭐라고 불렀죠? 핵재처리. 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핵재처리에 관한 설명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문단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핵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의 순환 과정. 자, 얘를 이렇게 농축해서 만들고 이게 사용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얘랑 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선생님이 또 역시 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1문단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봐야 될 화제들 정도니까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찾기 편하겠죠. 자, 일단 2문단으로 갑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재처리 방식으로, 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 글에 진짜 화제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핵재처리하는 방식이 뭐가 있는가? 핵재처리의 방식을 설명하는 모양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용 후 핵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 플렉스 공법이 있다. 자, 제일 처음에 설명하는 거 플렉스 공법이라고 하는 놈이 있답니다. 자, 다시 화제. 퓨렉스 공법은, 퓨렉스가요? 플렉스가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나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자, 퓨렉스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퓨렉스 공법은,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문에는 아마, 난 이게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나눠둔 거고요. 여러분 지문에 이렇게 쭉 진술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얘는 첫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거죠. 핵처리의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재처리의 순서가 이런 것들을 과정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지금 1번, 2번 붙여놨는데 2번 과정이 없이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런 걸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런 건 일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응용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처음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지문에다가 여러분 지문에는 시험 지문에는 쭉 진술되어 있는 것을 1 붙이고 2 붙이고 하나씩 나눠가면서 이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퓨렉스 공법은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작게 절단한다. 자, 첫 번째 과정. 여기서 첫 번째 과정이 절단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으로 갑니다. 다음으로는 절단한 연료봉을 90도 정도의 질산용액에 담가 녹인다. 자, 그 다음은 질산용액에다가 녹이는 거. 아까 요거 개념 설명할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걸 용액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용액으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후 질산이 녹인 핵 연료가 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 핵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는다. 자, 어떤 T 무슨 용액에 담궈서 두 가지를 추출한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이후에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용적으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짚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부 물론 이게 어렵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저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겠죠,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거보다 나중에 복잡한 게 나와도 여러분이 풀 수 있게 지금 뼈대를 잡는 거라고요. 이 자체가 쉽다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뼈대를 잡는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순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지문이라면 1 읽고 끊고 2 붙이고 끊고 이렇게 나눠놓으면 나는 찾기 편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1하고 쭉 설명, 2하고 쭉 설명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1 과정을 다시 한번 다 보고 봐야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첫 번째 1을 딱 정리를 할 때 그 문장에서 난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 보이네? 그 문장의 핵심어를 찾아 놓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절단한다, 녹인다, 뭐 한다. 그러면 이 단어만 딱 체킹이 돼 있으면 문장을 다 읽지 않아도 그 단어만 딱 보고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그래서 자꾸 복잡한 것들을 볼 때 단순화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찾기가 되게 편해요. 비문학은 뭐 이해력, 추론력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능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가 있다. 우라늄 235는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고속 증식로는 안정성이 부족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발전에는 못 써먹는 거네. 그제 플루토늄 239는 아직 원자력 발전에는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자,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 우라늄을 바로 쓰면 다시 쓰면 돼. 근데 문제는 플루토늄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핵 발전에는 다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뭔가 좀 문제의 소지를 가지게 된다. 자, 요 방식의 문제점을 지금 우려되는 점,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이 방식, 두 번째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거죠. 그러면 얘랑 어떤 차이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아직 지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얘랑 명확히 딱 구분되고 얘만 딱 추출해서 이걸로 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단순하게 본다면 시험 문제에서 얘랑 어떤 차이가 있냐를 묻는 일치 문제가 제일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독해의 핵심은 그 자체 보다가는 얘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걸 찾는 게 결과적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갑니다. 자, 이것도 역시 과정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파이널 프로세싱은 핵분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다. 아까 뭐 T 무슨 용액 썼었죠? 얘는 그게 아니고 전기를 쓴답니다. 첫 번째, 그 과정.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하고 연료봉을 절단한 후, 자, 첫 번째 과정에서 절단이 나왔죠, 그죠? 요거는 공통점입니다. 절단하고 있는 건 공통점. 자, 그 다음에 절단 후 핵 연료를 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든다. 자, 얘는 녹이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분말로 만들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이를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변환되는데 여기에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기타 다양한 핵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 분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라늄 235도 들어가 있고 플루토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핵 물질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갑니다. 이 금속 물질을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도까지 올려 용해시킨다.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주는데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 쉽게 음극으로 움직이므로 음극에는 우라늄 235만 달라붙고 여기에 우라늄 235를 일부 해소할 수가 있다. 자, 정리해보죠. 네 번째 단계로 선생님이 제시한 게 용해죠, 그죠? 자, 일단 전기분해한 것을 네 번째 용해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자, 낮은 전압에서 음극에 우라늄이 달라붙게 된답니다. 우라늄을 추출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후에 전압을 올리면 높은 전압 남아있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다른 핵물질들이 음극으로 와서 달라붙는다. 자, 이번에는 전압을 높이게 되면 음극에 뭐가 붙냐면 여기 다 해수가 되지 않은 우라늄 235, 플루토늄,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핵물질. 자, 그러면 대충 이것만 딱 봐도 이 방식이 왜 이 방식의 해결책인지 알겠네요. 위의 방식은 플루토늄이 딱 독립해서 분리가 되니까 이걸 바로 핵 연료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빼고 나면 남아있는 이 플루토늄이 포함된 것에 순수하게 플루토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핵 연료로 쓰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죠? 자, 좀 더 가봅시다. 파이널 프로세싱은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들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플랭크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얘기했던 그대로죠. 여기서 문제는 이게 단독으로 독립돼서 분리가 되니까 핵 연료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방식은 플루토늄이 단독으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섞여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핵 무기의 무기로 쓰는 그런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 전체를 한번 확인하고 문제를 봅시다. 어차피 문제는 지문만 확인되면 문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제대로 분석을 하시면 문제는 그냥 찾아서 대입만 시키면 된단 말이야. 자,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하면서 핵 재처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방식이 이게 있고 이게 있어. 그러면서 과정의 방식을 얘기하고 첫 번째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식 하나를 소개하고 글이 마무리된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고요. 개념적으로 복잡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대만 세우면 나머지 문제 푸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문제로 갑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이나 적절한 거 이건 뭐 다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2번 좀 봅시다. 핵 재처리를 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하고 여기 여러 핵 재처리 방법을 비교하고 있어. 자, 왜 하느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방식이 뭐가 있느냐? 얘와 얘가 있어. 2번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답은 2번이고요. 예를 들어 1번 같은 거 몇 개만 좀 봅시다. 1번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제시해서 자, 이글 속에 원자력 발전은 이런 게 좋고 나빠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찾은 과제가 아니에요. 한 개만 더 봅시다. 3번 핵 재처리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이글 속에 무슨 박사는 무슨 연구원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화제만 딱 따라가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네 금방 다 찾는다고요.
화재를 찾으셔야 돼요. 화재를. 자, 넘어갑니다. 2번 하죠.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올 모양입니다. 1번부터 가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사용 후 여기에는 우라늄 235가 여전히 남아있죠. 우라늄 235는 효율이 낮아졌을 뿐인 것이지 핵 분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앞쪽에서 우라늄 235가 핵 분열을 일으킨다고 했고, 그런 것을 발전에 쓰려고 하면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에 쓸 수 없을 만큼 압축률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발전에 쓸 수 없을 뿐인 것이지 핵 분열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일단 1번은 우라늄 235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핵 분열 반응이 핵 재처리 과정에서, 자, 생각하세요. 요 부분에서 그러면 핵 재처리 과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와야지. 여기서 우리가 찾은 중심 화재 중에서 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분열에 대해서 핵 분열 반응에 대한 설명을 본 적이 있어요? 없죠. 2번은 본 적이 없어. 자, 그럼 3번 갑시다.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와 비율이 사용 이전과 달라지게 돼. 자, 235를 집어넣는데 235, 239 프로톤이 생겨. 3번 맞죠? 그 다음에 4번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물질이 포함돼. 이게 뭐죠? 플루토늄이죠. 이거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사용 후 핵 연료가 설명되어 있는 문단으로 가서 그 문단 내용과 계속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우라늄 235의 양이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전보다 줄어든 상태 3~5%가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 것, 이 문단 내에서 전부 다 확인 가능한 것들이죠. 자, 넘어갑니다. 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기억이 퓨렉스 공법, 파이로 프로세싱. 이거 안 나올 리가 없죠?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정리만 딱 되어 있으면 이 표 가지고 모든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1번부터 가봅시다. 1번은 기억은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일 마지막 과정이 요거와 요거를 분리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낮은 전압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우라늄 235를 추출해. 우리를 무슨 짱구로 보고. 니은은 음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어려운 논리적인 문제인가요? 눈만 뜨면 푸는 문제예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양극이 아니라 음극입니다. 너무 쉽네요. 3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 넘어오는 거죠? 두 과정의 공통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추출한 우라늄 235를 기존의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추출한 235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추출해서 재처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 거죠. 했는데 쓰지도 못하는 게 뭘 하겠어.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핵 재처리 과정에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자, 기억의 첫 번째 요 과정을 첫 번째 문장에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 후라고 했고요. 얘는 봤더니 분말로 만드는 거죠. 5번도 가능합니다. 답은 2번. 이것도 너무 쉽네요. 그 다음에 3번, 4번 자, 디귿의 이유,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체를 해결할 수 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데 답은 되게 쉽잖아요. 그죠? 자, 접근 방식을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4번 문제를 좀 약간 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질 만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디귿의 이유를 추론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 혹은 디귿의 이유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자, 디귿을 자기가 추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문은 보지도 않고 왜 그럴까를 막 생각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확인만 하면 바로 탁 떨어지는 문제인데 생각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각이 정답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추론하라고 묻든 이해하라고 묻든 비판하라고 묻든 뭐라고 묻든 여러분은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자, 지금 이 얘기가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었던 문단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죠. 지문에 그대로 있잖아. 플루토늄이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과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핵 연료로 핵무기의 재료로 바로 쓸 수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4번이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짜증날 만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머릿속에 인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대로 푸세요. 그게 비문학입니다. 그게 비문학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거는 과학 문제예요.
과학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국어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는 여러분들이 본대로 푸는 거예요. 이 말을 진짜 명심하셔야 되고, 나중에 실력이 좀 더 쌓이면 비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문학도 그런 거네. 조금 더 쌓이면 국어라는 것 자체가, 국어 시험 자체가 국어가 그런 게 아니고, 국어 시험 자체가 정해진 시간 내 텍스트에서 얼마나 정보를 사실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보는 시험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게 될 겁니다. 자, 4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5번 이거 어휘 문제네요. A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거, 반응력이 떨어진다. 자, 문맥상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어휘력 내에서 다른 단어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면 좀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반응력이 떨어져. 반응력이 모자라다. 반응력이 부족해지다. 이런 말이죠. 그죠? 부족해지다. 1번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부족해져. 말하는 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상부의 허락이 부족해져 이상하고. 3번 선수의 실력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뭐 좀 말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휘력 내에서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요거랑 제일 비슷한 단어가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걔를 대입해 보시면 딱 떨어지는 게 보통 생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대입을 해봤더니 3번도 말돼 보이는 것 같고 4번도 말돼 보이는 것 같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 대입해 보다가 보면 답이 딱 떨어질 겁니다. 물론 어휘력 문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의 풀 내에서 푸는 게 정석이죠.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 내에서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은 비문학 지문을 같이 하나 봤어요. 쉽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요.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니까 기본을 열심히 잘 닦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습니다.